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린 주막 복로방 안 기름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쾌쾌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인 방 안에는 장삿길에 지친 외장꾼 서넛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상위에는 엽전 꾸러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주위를 맴도는 손길들은 쉬지 않고 엽전을 오갔습니다. 이곳은 노름판이었습니다. 그 한쪽 귀퉁이에 갓 20주를 넘긴 윤서방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낯빛은 초조함으로 창백했고 손끝은 애꿎은 쌈짓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미 판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패는 어찌 이리도 나를 아니 도와주는고. 그는 박영감에게 다가가 말 걸었습니다. 영감님, 20냥만. 딱 20냥만 빌려주시지요. 이번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면 분명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감은 곰방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싸늘한 눈으로 윤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윤서방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노름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방의 뺨은 순식간에 벌겋게 부어올랐고 화끈거리는 통증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놈아! 내 이놈! 노름판에 처박아 넣으려고 산 넘고 물 건너 뼈 빠지게 장사했어. 내 놈 뱃속에 이리도 더러운 귀신이 들었단 말이더냐.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죄송하옵니다. 내 놈의 그 천박한 욕심이 내 아비의 이름도 더럽히는 줄이나 아느냐? 이리도 못난 자식을 내가 어찌 믿고 장사길을 가르쳤단 말이냐? 잘못했습니다. 그만 노여움 푸시지요. 내 놈의 뺨은 얼을 할 망정 내 머릿속은 아직도 개굴창처럼 흐리멍텅한 게냐? 다시는 이따위 잡기에 홀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맹세합니다. 다시는 노름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사옵니다. 윤서방은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벽을 보고 물어누웠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박영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방의 두 눈에서는 서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한 꾸짖음이었으나 그 꾸짖음 속에는 분명 자신을 향한 깊은 걱정이 서려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좁은 방의 벽을 향해 돌아놓은 그의 어깨는 한참 동안이나 들썩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직 해가 온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각 두 사람은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마주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었습니다. 박영감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질을 하였고 윤서방 또한 묵묵히 국밥을 넘겼습니다. 간밤의 매서운 꾸짖음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무언의 정만이 감돌았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두 사람은 주막을 나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우 장수 박영감과 박물 장수 윤서방은 마치 부자지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물살이 거셉니다. 새우 지게는 제가 치고 건널 것이니 영감님은 고리짝을 치시지요. 무슨 소리냐? 이 지게는 내 평생의 업이오. 내 할 일이나 충실히 하거라. 박영감은 굳이 무거운 새우 지게를 지고 거친 물살을 헤쳐나갔고 윤서방은 고리짝을 지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도 윤서방이 박영감의 새우 지게를 대신 지겠다 하면 박영감은 힘에 붙여 숨이 끊어질 듯해도 단호히 거절하며 굳이 자신의 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고되나 서로를 향한 깊은 정으로 굳건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무르익어 만추의 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단양 나루터 주막 허름한 평상에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던 박영감이 곰방대를 깊게 빨아대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우장수, 그만두려네. 윤서방은 밥을 뜨다 말고 박영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요즘 박영감의 심기가 몹시 언짢다는 것은 윤서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양 땅에서 박영감과 오랜 세월 거래하던 큰 댁들과 경쟁하는 세력들이 등장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강생원이라는 자를 내세워 새우를 반값에 팔도록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말도 마라. 어제는 김참판댁 아전이 와서 나으리께서 새우 냄새가 역하다 하시니 다음부터는 값을 반으로 깎아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여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이야. 아니,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영감님, 어찌 그런 무도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자연히 내세운 팔리지 않을 뿐더러 이미 외상으로 내어준 돈조차 온전히 받을 수가 없게 되었네. 이대로 가다가는 미천마저 다 털릴 지경이야. 그래도 어찌 이리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대로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몸 늙고 병들어 저들의 술수에 당할 재간이 없으니 뼈 빠지게 장사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고향 돌아가 논밭이나 일구면 살아야지. 박영감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먼 고향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영감의 결심이 얼마나 깊은 고뇌 끝에 나온 것인지 그의 눈에 비친 절망감을 통해 윤서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박영감의 마지막 국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은 텅 빈 새우 지게를 짊어지고 고향 도담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서방은 그의 뒤를 한참 동안이나 따라갔습니다. 박영감의 구분 등은 점점 멀어졌고 그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박영감의 뒷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게 되자 윤서방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떼어냈으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듯 허전했습니다. 영감님, 부디 건강하시오. 아버지를 잃은 것이 그리도 아팠거늘 저를 보살피던 영감님마저 떠나시니 이 못난 놈은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그날부터 윤서방은 저녁마다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탁배기 한 호리병을 저녁 삼아 자작주를 하며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텅 빈 눈은 허공을 헤매었고 쓸쓸한 한숨만이 빈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박영감을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윤서방의 장삿길은 고되었습니다. 마음의 허기는 술로 채웠으나 몸의 고단함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탁배기 한 호리병을 저녁 삼아 자작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마가는 여느 때처럼 떠들썩했으나 윤서방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쌉쌀한 술만이 그의 텅 빈 마음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 여기 홍어 한 접시에 청주 한 병. 그리고 저기 윤서방과 겸상시켜 주시오. 윤서방은 불쾌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우람한 덩치의 사내 바로 강생원이었습니다. 그는 싱긋이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윤서방은 강생원을 본체만체하며 마지막 남은 탁배기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한 짠지를 와그작와그작 씹으며 그는 평상에서 일어나 객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자 누군가가 또 나타났습니다. 강생원은 끈질겼죠. 그는 윤서방을 따라 방으로 들어와 불쑥말을 건넸습니다. 동생 보시게. 나도 사귀어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오. 괜히 이리 벽만 보고 눕지 말고 내가 오늘 밤 술 한 잔 살 것이니 어서 평상으로 가세나. 그리 말씀하신들 무슨 연유로 저 같은 천한 장사꾼에게 술을 사신단 말이오? 이 사람이. 인연이란 모르는 법이지.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박영감과 함께 그리도 험한 장사길을 버텼다 하지 않던가. 내 자네의 배포가 마음에 드는군 그래. 윤서방은 벽을 보고 누운 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홀로 장사길을 걷기에는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박영감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어쩌면 이 강생원이라는 자가 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습니다. 잠시 후 윤서방은 발딱 일어나 강생원의 손에 이끌려 평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영감님과 헤어진 뒤로 술독에 빠져 이리도 폐인이 되었사옵니다. 허허, 사내가 한 번쯤 방황할 수도 있는 법이지. 내 자네를 만나려 애를 썼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인연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는 이 강도식이 자네를 살필 터이니 걱정일랑 말게나. 강생원은 윤서방과 함께 청주에 너비아니 안주로 대작하며 지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 보듯 하던 두 사람은 어느새 행님 먼저 동생 먼저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생원은 새우 장사를 독점하자마자 값을 3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툭하면 새우통에 소금물을 부어 무게를 늘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새우 장수 강생원과 박물 장수 윤서방은 이제 장사길에도 늘 붙어 다녔습니다. 외장꾼들은 윤서방을 가리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고 하여 윤들병이라 불렀습니다. 윤서방은 강생원의 방식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고갯길을 오르던 강생원이 짐짓 힘든 신용을 하며 물었습니다. 동생 요즘 내 무릎이 시큰거려 죽겠네. 내 지게 좀 대신 지고 가면 안 될까? 그리하시지요, 행님. 윤서방은 마지못해 짐을 바꾸어 짊어졌습니다. 강생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물 고리짝을 지고는 백리도 단숨에 가겠네. 이건 장사가 아니라 골병들기요, 골병들기. 나는 억만금을 번다 해도 새우 장사는 못하겠소. 윤서방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겨우 고갯마루에 다다라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생원은 그런 윤서방의 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며 엉뚱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도 얼떨결에 새우 장수가 되었지만 이래저래 생각이 많네. 얼마 전에는 글쎄 영춘 주막집 주모와 눈을 다 맞춰놨는데 새우 냄새가 심하다고 퇴짜를 놓지 뭔가. 허허, 이놈의 냄새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 행님, 제가 요즘 돈벌이 주품목이 뭔지 아시오? 바로 목신이요, 목신. 이문을 3배나 남긴다고요. 목신은 향나무를 깎아 사내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었죠. 강생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윤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방은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향나무로 정교하게 깎은 목신을 보면 여인네들이 미쳐요, 미쳐. 과부고 유부녀고 찌든 집 안악내고 대갓집 마나님이고 심지어 쌍놈 마누라고 양반집 부인이고 목신만 보면 빚을 내서라도 산다니까요. 아니, 그런 기이한 물건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찌하여 그 그리운 목신에 여인네들이 그리도 홀린단 말인가? 아무리 목신이라도 실물보다야 좋겠어요? 그때 제가 손목을 잡아당기면 100이면 100 모두 딸려와 제품에 안기지요. 윤서방의 기발한 꿰매 강생원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윤서방에게 목신 장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윤서방은 득이양양하게 자신의 비법을 풀어놓았습니다. 윤서방의 말에 강생원은 이미 새우 냄새나는 장사길에는 마음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여인들의 돈과 탐스러운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옳지, 그 장사가 진정 돈이 되는 장사로구나. 동생, 내가 자네에게 새우 장사를 넘길 터이니 자네는 어서 나에게 목신 장사를 가르쳐 주게. 좋습니다, 행님. 그래하시지요. 결국 강생원은 윤서방에게 새우지게를 넘겨주고 윤서방이 알려준 대로 박물 고리짝을 짊어지고 목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서방은 강생원에게 허풍을 떨며 목신의 효험을 부풀려 말해주었습니다.
강생원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윤서방이 일러준 대로 여인네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달이 점점 차오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빨며 하늘을 쳐다보던 박영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장사를 접은 노인의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곰방대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서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문 밖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요? 장사는 어쩌고? 영감님, 제가 박물 장사를 강생원에게 떠넘겼어요. 무엇이? 강생원 말이야. 지금은 단양 관아에 갇혀 있지요. 제가 알려준 대로 희한한 물건을 팔려다가 그만 단양 최진사 댁 안방마님에게까지 껄떡댄 것이지요. 그 욕심 많은 자가 결국 안방마님을 끌어안으려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뭡니까? 최진사께서 노발대발하시며 그 자리에서 작두로 버섯을 그냥 댕강. 아이고야. 그 자리에서 잘려나가고 결국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요. 죄 받은 거지요, 영감님? 박영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강생원의 비참한 말로에 박영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박영감는 낡은 새우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처럼 굳건했고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서방은 가벼운 박물 고리짝을 메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둘은 영춘 골짜기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남 속여 먹지 말고 오래오래 해 먹자꾸나. 예, 영감님. 영감님의 말씀을 명심하게 싸웁니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금 새로운 장삿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